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얘기하기로 했던 쌍용차 얘기로 갈 건데,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안 좋죠. 쌍용차는, 그래요. 이게 이 쌍용차 사태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경험해보고 해가지고, 이게 마음이 좀 짠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이제 보면은 P플랜이 사실상 이제 무산돼서 법정 관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런 겁니다. 쌍용차에 이제 투자했던 회사들이 이제 손을 떼고 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 참 이제 부침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쌍용차 모 그룹이 IMF 파고를 못 넘고 무너진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도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RV, 뭐 SUV, 뭐 이런 이제 차량에 대한 기술력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상하이 차가 이제 인수를 해서 쌍용차가 좀 유지가 되다가 쌍용차에 대한 기술만 쏙 그 상하이 차가 빼가고 다시 이거를 매물로 내놔버렸죠.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도에서 쌍용차를 또 인수해서 한참 동안 유지하다가 또 손을 떼고 나가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자동차 산업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 국가들이 쌍용차의 기술만 싹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들을 지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기는 한데 어쨌건 이제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쌍용차가 이제 새 투자자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속에서 이제 법정 관리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요, 요게 이제 워크아웃으로 갈 거냐, 뭐 이런 이제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워크아웃은 은행 같은 데들 있잖아요. 쌍용차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그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워크아웃을 하면서 요거 이제 부채를 조금 탕감해 줄 건 탕감해 주고 받아야 될 건 또 받고 이렇게 하면서 기업을 회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워크아웃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단이 요 이제 이 기업의 회생을 위해 가지고 같이 의기투합한다는 점에서 좀 빠르게 회생을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모여서 직접적으로 이 관리를 한다는 점에 좀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법정 관리는 이건 아예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이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이런 채권 채무 관계들이 있잖아요. 민사상으로 얽혀 있는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해 가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어떤 기회를 모색해 보는 절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쌍용자동차가 그래도 법정 관리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제 이 워크아웃을 시도했지만 잘 안 됐고, P플랜으로 이제 가보려고까지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P플랜은 사전 회생 계획 제도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2009년 법정 관리를 졸업하러 또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일단은 법정 관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지금 이제 미국 기업에서 약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긴 하나 봐요. 그 내부 사정 때문에 지금 인수합병 못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다시 법정 관리로 들어갔는데, P플랜은 법정 관리 워크아웃 자율협약의 장점을 결합한 기업 회생 제도다. 그래서 파산 위기에 몰린 회사가 법원의 회상 절차를 밟기 전에 잠재적인 인수 예정 회사를 정해서 인수 예정 회사의 투자 계획을 반영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는 방식인데, 이것이 이제 좀 무산됐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P플랜은 워크아웃 자율협약으로 하기 어려운 강력한 채무
이제 재조정을 법원이 맡아준다. 대신에 신규 자금 지원은 금융권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자율협약을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회생 절차가 신속해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맡으면 이 시간은 많이 걸려요. 예,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은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죠. 그래갖고 이게 채권 채무 관계가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그런 상황에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법정 관리가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이게 경영 전문가가 법정 관리를 도맡아 해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채권단들이 이걸 수긍하게 하려면은 이 거의 이걸 이제 법정 관리를 통해서 강제력을 공신력을 가지고 그 판단을 내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신속성이 떨어지는데 워크아웃 자율협약으로 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 스스로 받아야 될 거 퉁쳐줄 거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좀 받는 게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신속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장점을 결합한 게 P플랜인데 일단은 이거는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법정 관리를 밟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제 M&A를 좀 시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하겠다라고 나선 기업이 내부 정리가 안 되면서 P플랜으로 바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시간상 버티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 이제 법정 관리 쪽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정도고요. 그래서 쌍용차 관심 있게 또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있어야 될 기업이고 그 다음에요 이제 사회환경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사회환경에서 보니까요 탄력근로제 시행 요게 이제 나왔는데요. 주 52시간제 이거 이제 기억나세요? 주 52시간제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이제 주 52시간 이런 거예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잖아요. 주에 40시간 근로를 하게 되어 있어요. 40시간 근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근로 기준으로 보면은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주 52시간이라 그러냐면 여기다가 이제 휴일 근로가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참 연장 근로도 있잖아요. 연장 근로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연장 근로는 법적으로요. 12시간이에요. 주당. 12시간이면 합치면 52시간인데 거기다 휴일 근로는요. 토요일 같은 때를 이용해서 8시간까지를 또 이제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52시간 참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요 다시 한번요 이게 지우지 말고 할게요 8시간 해가지고요 요게 휴일 근로까지를 인정해서 요게 박근혜 정부 때에 여기까지 더하면 이게 68시간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것을 이거죠 이거를요 이게 안 되게 한 거예요. 휴일 근로를 못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이렇게 해서 휴일 근로 16시간까지 28에 16, 16시간 맞죠? 16시간까지 인정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걸 안 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시간, 12시간 합치면 52시간이 맞죠? 52시간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장근로 선상에서 주말에 근로를 하든 야간에 하든 어쨌건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이 지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다만 이렇게 했더니 이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자기네들 현실과 안 맞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령 에어컨 제조업체는 여름에 엄청 바쁘겠죠. 겨울에는 덜 바쁘고 그렇게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주 52시간을 기계적으로 지키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그러면 평균 52시간을 지켰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탄력근로제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 주는데 이 단위 기간을 3개월로 묶어놨었던 것을요 최장 6개월까지 이제 확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업의 어떤 그 처지, 입장도 고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제도를 바꿨는데 물론 이렇게 하니까 또 52시간제를 요구하면서 관철되자 기뻐했던 노동계가 이럴 수 있느냐 다시 이건 계약됐다 이러면서 반발이 좀 심하긴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야 뭐 또 산업계의 목소리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런 거를 또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면이 있잖아요. 또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일을 너무 몰아서 하다가 과로사가 일어난다든가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완하는 장치까지 이제 같이 도입을 합니다. 자, 볼게요. 탄력 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말씀드렸고요. 개정법은 이걸 6개월까지로 이제 탄력 근로를 확대는 해주는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라 이런 장치를 만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11시간 연속 휴식은 보장해라 이런 것도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너무 계속 일만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버티다가 쓰러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1시간 연속 휴식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또 이렇게 몰아서 하다 보면은 원래 이걸 주 단위로 끊어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끊어서 하면은 주 40시간 근로하는 거가 의무고요. 내 봉급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 12시간은요. 1.5배로 계산해서 추가로 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요, 평균 52시간을 맞췄기 때문에 요 추가 근로에 따른 연장 근로에 따른 임금은 이제 1.5배 안 해준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임금 보전 방안도 이제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걸 이제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 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노사 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근로자 대표가 누구냐 이거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이거 지정을 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좀 미흡하다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노조가 있으면 당연히 노조가 나서서 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영세한 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노조가 없어요. 총대 메고 노조 만들다가 잘릴 일이 있어요. 이 사업장이 규모가 크지 않은 한은 노조가 잘 없습니다. 노조가 없을 때는 누구랑 이거 서면 합의하죠, 이거를? 뭐 아무나 그냥 그죠? 예, 회사 말 잘 듣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서면 합의한 것처럼 꾸며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사업장 같으면 특히 누구를 근로자 대표로 내세울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규정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는 점 때문에 문제 제기가 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최장 6개월의 탄력 근로제 시행이라고 하는 거, 이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들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월 취준생 85만 명 역대 최다 이렇게 또 나왔네요. 지금 또 이것도 안 좋은 뉴스인데 지금 역대 최대래요. 역대 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랬어요. 인구 통계, 이 실업과 관련된 인구 통계는 일단은 이제 노동 가능 인구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노동 가능 인구 또 한번 들여다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생산 가능 인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입니다. 15세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동 가능 인구 안에서 말이죠.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여기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 정확하게 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15세 이상이면서 일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능력을 가진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원래가. 근데 그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할 의사까지 갖고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요것은요, 이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15세 이상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안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분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분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누가 들어가는가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전업주부라든가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업주부라든가 아니면 취준생이 들어가는 거죠. 취준생이 들어갑니다. 취준생, 공시생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학생 이런 사람들이 또 들어가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취준생이 여기에 있는 거죠. 취준생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기 때문에 실업률에 안 잡혀요.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실업률은 저기서 보면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있잖아요. 이 경제활동 인구가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분의 이제 실업자죠. 실업자의 수 곱하기 100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는 아예 제껴놓고 이제 실업 통계를 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잡힐 때 비경제활동이 빠져요. 근데 취준생은 사실은 되게 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취업 시즌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 시간을 좀 필요로 할 때는 당장에 이제 지속적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쪽으로 빠져버리고 실업 통계에서 빠져버린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통계청에 따르면 2월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 준비자가 85만 3천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0.8%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 같은 달, 원래 이게 계절 요인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전년도에 같은 달하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하는데 그때보다 지금 10.8%가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1년 전보다도 엄청나네요. 지금 취업 준비자는 취업을 위해 학원, 기관 등의 강의를 수강하거나 기타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연령별로는 20대가 58만 9천 명, 30대가 17만 1천 명으로 전체 취업 준비자의 89%를 차지하고 작년보다도 많이 다 늘었다. 그 남성 취업 준비자가 47만 2천 명, 여성이 38만 1천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가 크겠죠. 지금 고용을 잘 안 하잖아요. 고용을 잘 안 하고 고용 규모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취업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취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제 시간을 갖고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해석을 해보면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죠. 코로나 여파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지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그 중에서 취업준비자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네요. 빨리 좀 어떻게든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백신 관련해서도 11월 달에 집단 면역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난리죠 아주. 그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가 이게 변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진정이 안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이제 외국으로 이거를 수출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자꾸 딜레이 시키고 그거를 이제 수출 못하겠다 이래버리고 막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백신 수급에 아주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맞았는데 그런데 또다시 화이자하고 또 추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생산이 이게 늦어지는 부분에 관련해서도 좀 보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한숨 돌렸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좀 이제 불안한 상황이긴 하죠.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이걸 종식시켜야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외교에서요 일종의 가십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좌초된 컨테이너선의 수에즈 운하가 마비가 됐어요.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한 건데요. 여러분 수에즈 운하다 그랬을 때는 인도양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100길로 연결한 거죠. 원래 땅으로 막혀 있는데 100길로 연결한 것이고 또 이거 견뎌볼 수 있을 만한 게 파나마 운하가 있잖아요.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통로가 되는데 이번에는 수에즈 운하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23일 오전 7시 40분에 에버기븐이라고 이름 붙여진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 북쪽에 좌초돼 가지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가 5% 이상 폭등했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가 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이것만으로도 왜냐하면 여기 운행량이 장난 아닌 거예요. 이게 막혀버린 겁니다. 근데 수에즈 운하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계 무역의 핵심 통로가 되고 전 세계 교역량이 12%, 전 세계 교역량이 12% 엄청난 거죠. 이 12%를 담당하고 있고 지난해만 약 19,000척 그리고 이제 하루 평균 51.5척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데 그런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경제적인 파급력이 엄청 큰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원유 가격부터 막 올라간 거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요. 세계 3대 이제 이 원유 시장이 있는데 이게 서부 텍사스 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유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북해산 브렌트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중동 지역에, 그죠? 예. 요 이제 기름까지 해서 3대 원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이제 이런 것들의 가격이 막 올라가고 막 그랬고요. 수에즈 운하 역사를 보면 프랑스인 페르디낭 드 레셉스에 의해서 1869년 개통이 됐다. 엄청 오래됐어요, 역사도. 런던과 폼페이 간의 거리를 희망봉은 저기 아프리카 희망봉이니까 저 아프리카 끼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배를 타고. 저 영국에서 인도를 갈 때. 그런데 이제 그 경유할 때보다 9,000km를 단축시켜 갖고 영국의 동양 식민지 경영에도 큰 공헌을 했다. 좀 아픈 역사네 또 이거는. 그러긴 한데 지금은요, 세계 교역의 어떤 통로로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마비된 이런 일이 있었고, 서로 지금 책임 공방 중이고요. 이걸로 이제 막혀갖고 이 배들이 쫙 너랩이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어마무시한데, 이 천문학적인 이 돈을 누가 이제 대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법적 공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국제 외교 하나 더, 이 일본을 또 규탄하는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